일부 신고진 사회를 맡겨진 이성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기에 저희 2005년부터 추진해왔던 그 정신과 그 지향들을 제대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작년에 저희들이 불가능 활동을 좀 정리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해서 백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2005년 그 초기에 하셨던 박선희 목사님 오늘 발제를 해주실 이슈 포함해서 그분들 발행하는 과정에서 왜 그 조직의 명칭에 그 칠치 빠져있냐, 한강하고 하면 한강하고의 중립적이라는 의미가 정자는 명실에 있기 때문에 칠치하는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조직 명칭에서 칠치를 굉장히 넣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초기에 한강하고가 인천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주, 김포 지역까지 포괄하고 있었는데 이분들과 함께하는 노력들이 다시 재개하는 과정에 제대로 기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주민의 활동 과정에서 이분들과 함께 그렇게 가자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조직을 사실 매년 이렇게 조직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하지 말자, 조직을 상설하자, 나가서 그 조례까지 만들어서 안정화하는 게 어떠냐 이런 결정하에 지금 조례도 준비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토론회는 다시 재개된 2019년에는 저희들이 경남도 100기를 열자라는 주제로 시도를 했고요. 작년에는 한강하고 중립지역을 평화의 바다로 그런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철책을 넘어 평화의 바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그 19년 국회입니다. 약간 좀 왜 철책이냐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활동을 해가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교동 주민들과 이 만남의 과정에서 이 철책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 그런 것에 대해 새삼스레 저희들이 각성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컨퍼런스 뒷부리 자리에서 올해 아주 절조망을 철거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저희들이 문제 제기하고 활동에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그 합의들이 있으면서 올해 짚어보고 있는 주제를 철책으로 잡았습니다. 한강하고 하면 어찌 보면 DMZ의 연장전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까 정들 우리 상임대표님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DMZ이 영어로 보면 비무장지대임에도 불구하고 무장화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얼마 전에 재작년에 9.19 합의에 의해서 몇몇 지구들이 철거되는 이런 결과도 가져왔습니다만 더 이상 거기서 진전되지 않고 멈춰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하여튼 이 철책의 문제를 제대로 제기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제 올해의 어떤 저희 토론을 통해서 철책 문제를 받아 안으면서 어떻게 이것을 철거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로 함께 고민해가는 그 출발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오늘 시포지움을 준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DMZ 철조망 역사와 현황이라는 주제를 갖고 우리
한 모니터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한강하고가 아니라 비무장지대 육지의 DMZ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강하고의 이 철새계 문제에 대해서는 제 다음에 이시우 선생님께서 워낙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실 거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육지의 DMZ에 철조망의 철책의 역사랄까요? 어떻게 이 DMZ의 철책이 오늘날의 철책의 원형이 언제 어떤 과정에서 배경에서 만들어졌는가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DMZ는 세계 냉전사의 산물입니다. 보통 DMZ는 남북관계에서 그리고 남한과 북한의 경제 지역이라고 잘 아시다시피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소의 냉전이 시작되고 그 냉전이 바로 한반도에서는 삼태성 분단과 한국 전쟁으로 벌어지게 되었죠. 앞부분에 관한 설명 요약해서 일부분에 좀 관심이 있으신 한강하고 문제 관련해서 뒤에 조금 보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철조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념으로 봐야 된다, 이념체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앞부분의 중요한 결론입니다. 경관은 국가를 그려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다니엘이라고 하는 학자가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자연 경관, 사회 경관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속에 고된 국가의 이데올로기가 그려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분단 한반도의 가장 중요한 풍경지 하나인 이 철조망인데요. 다른 나라에서 보기 쉽지 않죠. 이 철조망 자체는 사실은 우리 국가의 모습이 사실은 모두 담겨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평화의 백기우기를 이해 당사자 운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해 당사자 운동이 사실 조금 좀 힘이 있죠. 그래서 어민, 그 다음에 지역민들, 이런 사람들이 이 일에 좀 전면적으로 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사례는 없을까? 있다면 평화의 배띄우기가 사실은 정말로 큰 소리로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것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검토하시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교동에 가서 똑같은 그런 충격이었습니다. 뭐 인천에 살지만 강화와 인천 구역이 있지만 그렇게 가깝지는 않거든요. 강화가 정말 철조망에 둘러싸여서 감옥 같은, 특히 교동이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1953년 전쟁 이후가 아니라 특히나 YS 말기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6.15 공동선언 그 즈음부터 본격적으로 쳐지고 있었다는 그런 사실을 그때 처음으로 알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제 김포 시민으로서 느낀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는 현재 인구가 50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한 48만이 되는데요. 김포하고 강화하고 마주보는 염화 쪽은 김포는 이제 철책이 전부 둘러쳐 있고요. 그 다음에 김포시하고 북한의 개풍군, 거기 이제 조강 쪽인데 거기서 마주보는 데도 철책이 다 쳐 있고, 또 김포 구간하고 이제 고려 쪽하고도 철책이 전부 쳐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는 삼면이 철책으로 다 둘러쳐 있는 그런 도시고요. 저는 이제 1990년도에 김포를 이사를 갔어요. 태생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철책이 없었을 때, 그러니까 김포시하고 고양 구간은 철책이 김신조 이후에 철책이 쳐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철책이 없었을 때는 북에 가서 소도 풀도 여기 먹이고, 그다음에 한강에 들어가서 고기도 잡고 갯벌도 가고,
그런 추억거리가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그 어린아이들이 김포에 3년이 강인데 강으로 들어가서 어떤 추억을 쌀 수 없는 그런 곳이 이제 되어있고, 그리고 이제 그 철책을 없는 곳에서 살다가 철책이 있는 곳에서 살다 보니까 첫 번째 눈에 들어오는 게 다 철책이더라고요. 5분에서 10분만 나가면 모든 게 다 철책입니다. 그래서 김포 시민들은 강가에 가자는 얘기를 안 해요. 왜? 철책이 있기 때문에. 철책은 깃발 것 같더라고요. 벌써 다 알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 생활 속에서 철조망을 통해서 어떠한 심리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도 끼치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철책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한강에 배를 띄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저기는 못 들어가는 곳인데 배를 띄우네? 배를 띄우려고 하네? 이런 것은 그 마음을 열어주고 생활에서 그 문화를 열어주는 굉장히 큰 사건을 저는 봤었어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와 더불어서 그 지역, 교동이나 강화, 김포 이런 지역에 과연 이런 걸 통해서 시민들한테 심리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조사하고 그런 측면에서 또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같이 병행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 김포시에서 이제 대명 축제를 할 때 그 인천에서 200인승 그 배를 빌려가지고 대명항에 접안을 해서 강화대교까지 이틀을 선박을 운영을 해봤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싶은 시민들은 200명 신청을 해라. 그때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기는 어선지 위에는 못 들어가는데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곳인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구나. 그랬었구나. 우리 50년 동안 시도조차 안 했었구나. 이런 측에서 이 평화 베뚜기의 어떤 운동이라든지 활동은 단지 인천 한강하고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한반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일들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준비들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은 심리적인 영향이라든지 어떤 문화적인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김포 같은 경우는 김포포 포고도시입니다. 그 강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포가 24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김포공항이 서울로 가고 건단이 인천으로 가면서 11개로 지금 돼 있어요. 근데 그쪽을 좀 이용하는 곳은 대명항 정도, 전류리 정도로 다른 곳은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모래 문화가 완전히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요소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철책을 통해서 또 한 번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철책에 있는 군부대가 관리하는 강 쪽으로 갑군나루라든지 다 이런 등등을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철책을 제거하기 전에 철책을 통해서 군부대가 관리하는 역사문화 이런 유적들을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시민이 자꾸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 교동이나 강화나 김포 이런 주변은 어떤 치유 문화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철책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저는 아이들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철책을 제거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곳으로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김포시에서는 고향하고 김포시에 있는 철책에서 김포시 구간은 지금 제거가 이제 시작될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그게 이중 철책이 되어버렸더라고요. 몇 년 사이에. 그래서 이제 철책 제거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걸로 지금 돼 있고, 김포에서 강화 쪽에 영화 쪽은 초지대교 위쪽으로까지만 철책이 제거하는 걸로 돼 있고 위쪽은 아직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 김포 시내에서만 되는 일이 아니라 같이 이런 좌석을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같이 연대를 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같이 가면은
오히려 이게 더 빨라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또 하나의 의견은 거기를 생태 자원으로 환경 자원으로 거기를 그대로 유지를 시켰으면 좋겠다. 또 하나의 의견은 철책을 전체를 제거하지 말고 일부 구간만 제거를 통해서 사람과 자연 속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생명체들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대부분 있었는데요. 혹시 이준 작가님께서는 연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혹시 이제 기포 같은 경우에 목전에 있는데 철책 제거를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이것을 제거를 하는 것이 좀 더 좋을지 그 의견을 제가 좀 질의를 했습니다. 자기가 사는 곳 가까이 이런 강이 있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야 애들하고 손잡고 가까이 놀러 가자 이런 말을 못 한다는 것이 지척에 강을 두고 참으로 그게 1년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되어 왔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 어이가 없기도 하고 화도 납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확인되는 것처럼 강화든 교동이든 김포도 역시 세 곳이 다 철저하게 막혀 있다는 현실 속에서 힘을 모아 나가려던 새삼스레 한강 하구를 통해서 김포 지역이죠. 김포 지역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강화대교 쪽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아라뱃길을 통해서 이제 서구를 통해 가지고 서구 해안도로 쪽을 통해서 이제 김포 지역을 통해서 시대기 쪽으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다 철책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제 한강하고 좀 말고 이제 서구의 서해안 쪽, 서해안 쪽으로 이제 강화대교를 가는 자전거를 이제 라이더 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이거를 좀 없애고 좀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하다가 인천시에 뭐 민원도 내고 얘기를 하고 했는데 가다 보는 게 경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마지막에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도 이제 한강하고의 철책 문제가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김포 지역하고 이제 같이 연계되어져 있다 보니까 인천 경기가 공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뭐 행정 간의 구조, 시민사회 간의 구조, 학계나 아니면 이제 전문 연구기 간의 구조 뭐 이런 게 좀 지속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저는 오늘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제일 많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정 이후에 이걸 지속하기 위한 노력 과정 중에 그런 걸 하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야기를 좀 써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제목을 한강하고 철조망은 한강하고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다른 시 제목에서 따온 거거든요. 예전에 김남주 시 중에 38선은 38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어디에도 있다. 우리 마음속에도 있고 생활 곳곳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유엔사 안에도 있다. 뭐 이런 시를 이제 썼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강하고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막 하려다 보니까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제 한강의 철조망 철책이 이제 한강에 있긴 하지만 이것이 이제 연장되어져 있는 것은 굉장히 특히 인천이라고 하는 도시에는 굉장히 이제 연장선의 구역이 있습니다. 인천에서 또 해안 도시에 맞게끔 이제 뭐 바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뭐 철책 제거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막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이후에는 뭐 한 49km, 50km 가까이 해안 철책을 제거하겠다 이렇게 실제 얘기하고 있는데 잘 안 되거든요. 잘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군과 관련된 문제인데 국방부, 군 부대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 해안 철책이 제거되면 국방부 이제 군이 가지고 있는 자기 권한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그 권한이 줄어든다고 하는 거는 영향력뿐만 아니라 군부대의 조직까지 변화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군이나 국방부에서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내용인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거를 일어날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이게 한강하고 철책 문제가 남북 간의 문제나 북미 간의 문제나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은 국내에 있는 우리 이제 시민들의 국민들의 여론을 어떻게 만들어서 국방부의 구조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6월달, 7월달 맞춰가지고 이제 한강하고 배띄우기 운동이라든지 한강하고 철책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걸 조금 더 일상화시켜서 인천 지역에서 이제 해안 철책 제거 운동이나 철책 관련된 제거 활동을 이제 행정에서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인천 시민이나 인천만 하는 게 아니라 김포하고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김포에서도 이제 그쪽 경기도만으로 있는 한강하고 지역하고 이제 경기하고 인천하고 같이 맞닿아져 있는 서해안 지역 이 두 군데를 좀 이렇게 상징적으로라도 공동으로 이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마다 이제 DMZ와 관련된 얘기는 항상 많이 한 것 같아요. 특히 서해오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서해 평화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하기도 하는데, 한강하고에 대해서 공동 의제로 이제 남북 간에 논의할 때 이거를 논의할 수 있게끔 하는 걸 이제 지역에서도 제기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특히 이제 한강하고는 선이 없잖아요. 분단선이 없잖아요. 그냥 면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이제 공유하고 있는 건데, 이걸로 오히려 남북 간에 논의를 한다고 하면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고 편하게 이용의 방법을 공동으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이제 통일부든 아니면 뭐 이렇게 정부에 이제 저희가 요구할 때 남북 정상 간에 아니면 남북 간의 회담이 있을 때 요 얘기를 꼭 의제로 넣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제안해보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거고, 이제 세 번째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유엔사 관련된 문제가 같이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좀 끌고 가면 어떨까 이 이슈를.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법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 지역에 접경하고 있는 주민들이나 해안철책이나 한강하고 관련 평화적 이용을 고민하고 있는 시민사회가 국내에서 어떤 소송을 국내적으로 제기하거나 아니면 국제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하는 이런 내용들도 한번 검토를 해봐서 실제 승소하거나 안 하거나 이것보다 굉장히 상징적인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국제적으로 이 이슈를 알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이 자료를 쭉 보면서 들어봤던 겁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그 국제적으로 알려가는 문제는 올해 처음으로 웹진을 아직 6번 발행하고 아울러서 영문판을 만들어서 어쨌든 여러 평화운동하는 전 세계 각계각층에게 보내자 이런 결정을 해서 아마 이전과는 그런 점에서 좀 더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아울러서 지금 제기하시는 것처럼 관이든 개인이든 학계들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갖고 같이 고민하고 대화를 마련하고 제기할 수 있는 이런 관이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제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업계연합의 박주희입니다. 지금 인천 시민사회단체 연대 공동집행위원장으로 같이 맡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한번익과 교수님이랑 이시우 작가님의 내용을 보면서 철조망에 대한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한반도 역사까지 좀 폭넓게 그리고 알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철책에 대한 기억을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올해 한 달에 한 번씩 회원분들과 이 한강 하구를 따라서 걷고 있습니다. 교동도부터 이제 김포를 거슬러서 올라가고 있는데 어느 구간에 가니까 아마 원래 있던 철책 안쪽으로 철책이 더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중 철책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월북 사건 이후에 새로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새 철책이었는데, 아까 윤영근 목사님도 내부 통제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저도 그 철책을 보면서 이게 외부 세력을 막기 위한 철책이 아니라 이게 우리를 가두기 위한 철책이구나 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무엇을 위한 군시설일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철책뿐만 아니라 이제 군시설에 대한 생각도 좀 해봤었는데, 이제 알고 있는 제가 이제 한에서 보면 지뢰 문제 그리고 용치에 대한 문제를 저는 이제 현장에서 좀 경험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한강 쪽에 이제 장항습지에서
그 해양 쓰레기 수거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지뢰 사고로 이제 발목이 절단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차례 이제 그 지뢰로 인해서 피해를 받아왔고요. 계속 지뢰를 제거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지난 10년 동안에 군이 제거한 지뢰는 한 3,000여 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수차례 지뢰 제거를 실시했지만 지뢰 지대로 해제된 곳은 지뢰 지대가 해제된 곳은 한 곳이 없었는데 그건 안전 여부를 판단하는 검증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최근까지도 이제 국내 지뢰 폭발물 피해자만 한 6,000명이 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군 관련된 지뢰의 문제도 좀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인천의 서해 5도에서도 지금 군 시설, 그러니까 용치라고 하는 이제 제가 뒤에 그 발지로 된 제 토론분 뒤쪽에 보시면 사진이 흑백이긴 하지만 이 해안가를 따라서 촘촘히 박아놓은 용치들이 서해 5도에만 3,000개 이상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북한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해안가에 박아놨는데 이게 이제 부식되고 훼손되면서 오히려 그 해변가에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해변가에 드러나서 오히려 관광객들의 위협하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도, 백령도, 지금 대청도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서해 5도 주민들 증언에 따르면 이 용치는 1970년대 후반, 80년대 중반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고 이 용치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어항의 기능이 상실이 됐고 해수욕장이 폐쇄되었고 그리고 어선이 파손되는 이런 주민 재산상 피해도 있었다라는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특히 연평도 같은 경우에는 용치를 좀 제거해달라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여전히 묵살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뭐 용치가 그 쓰임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여전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을 위협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도 용치에 대한 부분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해 5도의 노세화 사업이라고 해서 산림을 훼손하고 이제 시설물을 설치하는 이런 과정에서도 이제 지질학적으로 중요한 경관이 훼손되는 이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책 문제뿐만 아니라 지뢰나 용치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좀 피해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현장에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약간 저는 어쨌든 뭐 사람에 대한 뭐 이런 피해품은 이게 차치하고서라도 근데 어쨌든 아이러니하게도 접경 지역은 다양한 생명들의 다양한 서식 공간으로서도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는 이제 이게 철책이라는 구조물 때문에 이게 보전됐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거는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의 접근이 제한돼서 그런 거지 철책이라는 구조물 때문에 보전이 됐다라고 보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도 이제 녹색연합의 4대 강령에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이제 그 내용으로 봤을 때 저는 이 철책 제거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그리고 정전 체계를 전환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결과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환경단체의 입장에서 제가 왔기 때문에 환경단체에서 약간 우려하는 부분, 고민하는 부분은 이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거의 관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책을 제거하는 거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이 공간이 어쨌든 철책과 접경 지역으로서 사람의 접근이 제한된 곳이었는데 이곳이 만약에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한다면 이게 진정한 우리가 바라보는 폭넓은 평화, 생태계까지 인류만이 아니라 생태계까지 아우를 수 있는 평화의 관점에서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강하고 관련해서도 좀 접근을 할 때 남북 공동으로 하구의 모래를 준설해서 이제 경제적으로 좀 같이 뭔가 도모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환경단체에서는 사실 그거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철책 제거나 이런 군사시설에 대한 제거를 통해서 정전 체제를 이제 평화의 체제로 전환하는 건 필요하다. 다만 이 공간을 어떻게 바라고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좀 그냥 인류의 그런 남북 평화뿐만 아니라 생태계 평화라는 넓은 관점에서 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같이 염두에 두고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철책뿐만 아니라 뭐 철책을 포함해서 지뢰나 용치나 요새화 사기나 이렇게 좀 군사시설과 관련돼서도 좀 폭넓게 바라보고 뭐 연대할 수 있는 거나 관심도 좀 같이 가져간다면 그냥 단순히 얘가 철책이라는 거에 한정하지 않고 좀 여러 가지 이제 군과 관련된 평화 관련된 문제를 조금 더 폭넓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책처럼 다시 새로운 용치를 심지는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철책과 함께 용치 제도 문제 그리고 지뢰 문제는 가끔가다 뭐 인류가 지역에서 많이 발생되는데 그러면 완벽하게 지뢰 제거가 된 지역이라고 계속 확장해 가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다는 지적들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실제로 철책이 제거된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자칫 개발과 사람의 다수 유익 때문에 오염되면 결과적으로 그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공통된 합의가 필요하다는 제가 다 따져보니까 유엔사로 소송할 필요 없더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뭐 이것저것 다 마지막에 우리가 하는 헌재잖아요. 헌법재판소에 이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인데 두 가지 때문에 안 됐습니다. 첫 번째는 유엔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가의 공권력이 아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 이제 공권력에 대해서 이 여부를 따지는 건데 이게 국제적인 우리 국내의 공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헌재의 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당사자 적격 문제입니다. 헌재는 반드시 당사자가 피해 당사자가 이렇게 소를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체나 이런 데서 이제 제3자가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렇다면 정부가 이제 입법 부작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런 이제 그 청구권 한일 청구권 문제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딱 헌재에서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징용 문제에 대한 판결이 났으면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행정부가 입법권을 발동해서 뭔가 자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부작이라고 합니다. 근데 유엔사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정부는 뭐 하고 있었냐? 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제기돼서 정부를 따질 수 있는데요. 헌재에서 정부의 책임을 따질 수 있는데 국내 법에, 국내 법률에 유엔사 문제와 관련돼서 어떤 조항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도 그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부의 부작에 대해서 따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수세적인 이제 논리를 만들어내는데요. 저희 문제를 아주 깊이 고민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그 국내 공권력이 아니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4년도 11월 17일 날 한미 합의 이사록이라고 하는 걸 체결하면서 유엔사에게 법적으로 그 한미 합의 이사록은 비준이 됐습니다. 국내법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작전 통제권을 이제 이양한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우리가 작전 통제권을 이양했고 이양해서 이제 또 유엔사가 써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현재 유엔사가 발휘하고 있는 그 권한은 작전 통제권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무장지대의 통과를 막는다는 것은 작전과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종의 점령권과 연관된 행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걸 자기들의 점령기도 보고 일종의 민사 통제, 군정을 실시하는 개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넘겨준 게 아니다. 우리가 넘겨준 바가 없다. 라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헌재에 다시 한번 물어보죠. 그러니까 유엔사 자체에 대한 존재가 아니라 유엔사의 권한 일부에 대해서 문제는 일부에 대해서 우리가 첫째는 많은 컨퍼런스 배 띄우기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혼란이 오는 핵심이 말하자면 이 지역을 평화지역으로 하는 아까 이게 유엔사법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걸 위한 건지 아니면 평화운동인지 아니면 통일운동인지 이게 너무 광범위해서 좀 핵심을
집중화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17년 동안 했는데 소수 인원이나 지식인 또는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소수인의 중심으로 했는데 아까 윤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달라져야 될 시기 아닌가. 시민이 참여 그리고 현장에서 이해 당사자 뭐 이익이 있다 이런 이해 당사자가 아니고 관심 있고 그걸 통해서 그다음에 한강하구의 경우에는 남북이 같이 이런 이해 당사자랄까 법적인 문제나 또는 권리 입장이나 국토 입장에서 그래서 서로 충돌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민통선 지역이 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냐. 그래서 아까 천책전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 그 지역 관련된 지역이 좀 혁명적이랄까 혁신적으로 하는 계기를 한번 시민운동 차원에서 했으면 자주 봤던 분들에서 그 부분들이 아주 상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지 못해서 생긴 것 같습니다. 2005년도부터 시작한 거는 그 전에 부분을 했습니다만 한강 7.27 한강하구 평화의 배띄우기 행사 사업 자체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강하구가 분단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자유항행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도 연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이 주로 우리 강화도에서 배를 출항을 시켜서 안을 진입을 시도를 해왔고 그것을 군사 당국이라든지 여러 차례 협의를 해왔지만 무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교동 주민들이 강화도 주민들의 결합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재작년서부터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물론 그전에도 그분들이 참가했긴 했지만 그분들과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그분들이 제시한 문제가 철저망을 좀 벗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서 올해는 그것을 하지만 올해는 아주 좀 구체적으로 철책을 넘어서라는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자 라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에 관한 부분들이 우리가 한강도 배뜨기 행사가 아닌 것은 아니고요. 지금도 하고 7월 27일은 한강호의 평화 배뜨기 행사를 할 겁니다. 그 이전에 평화 컨퍼런스를 통해서 철저망에 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다라는 설명을 좀 부족하지만 드려봅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제안도 나왔고 또 다양한 한강하구 문제를 접근하고 또 풀어가는 대안들이 이렇게 발표되는 거에 대해서 고무적이고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 많은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결속이 돼서 힘있게 추진해가는 것을 보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2005년부터 배띄우기를 같이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특히 제가 역점을 두었던 것은 강화와 교동에는 바로 그 개성이나 연대에서 그 배를 타고 와서 피난 왔다가 고향에 못 돌아간 사람들의 이해 당사자예요. 물론 물류를 싣고 나르고 뭐 마포도 가고 명란도도 들어가고 이렇게 물류 싣고 다녔던 상인들도 있었고 고기 잡은 그걸 유통했던 분들도 계시지만 원래는 같은 앞동네 옆동네 같이 매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 피난 올 때는 이렇게 완전히 결별을 하고 온 게 아니라 그쪽에 이제 폭격이 심하니까 잠시 배 타고 요 앞동네로 이제 안전한 데로 왔다가 금방 가려고 했다가 38선으로 이쪽은 분단이 안 되고 서부전선은 아시다시피 강으로 분단이 됐는데 그게 한강하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남아서 살고 계시는 웬만 명 분들은 거의 지금 돌아가셨지만 항상 이 강을 볼 때마다 이거 어떻게 빨리 강물이 열려서 통결이 길어져서 고향에 가나 이런 생각을 하고 평생 살아오셨다는 거죠. 파주, 고향 다 이렇게 연합해서 했죠. 그리고 평화의 배가 첫 번째 4번 띄울 때까지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어로 한계선에서 800m까지만 군부대가 허용했어요. 그런데 10년 후에 2008년도에 할 때는 1.5km까지 올라가게 했어요. 물론 우리의 그 요구대로 되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2019년 두 번째 또 6번째 배를 띄울 때는 2.3km까지 올라가게 했어요. 거기서만 맴돈다 하더라도
조금씩 진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민간 차원에서 보다 더 채찍질을 하기 위해서 속도를 더 빨리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 우리 한강하고 평화의 대표기 조직위원회에서 이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을 국제사회의 분쟁화를 만들어서 세계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 주제인 철조망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데몬스트레이션 차원에 있어서라도 한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향을 해서 한번 해볼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게 올해 필요하다면은 올해 정말로 그런 데몬스트레이션을 들려서 우리 한국 사회나 국제 사회에 유엔 사회 존재 가치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릴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만에 하나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은 이런 그 시설물에 대한 법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건 우리 이시우 작가님한테 드리는 질문인데, 혹시 비무장지대 생활 이용권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이 시설물을 특정함을 잘랐을 경우에 어떤 우리 법적인 최고의 법적인 행량이 어디까지 되는지 어디까지 실질적으로 어디까지 이제 제재가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정부협정 위반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군사시설 보호법에서도 군사 시설물 주변에 철조망을 치고 하는 것은 보호구역, 통제구역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렇게 전선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도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군사시설 보호법에도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아울러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문제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에 나서서 이렇게 바꿔내는 문제에 대해서도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의지를 갖자,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도 좀 더 그런 결심들이 잘 모아지길 바라고, 아울러서 오늘 사제에서 와주셨는데 평화통일 운동하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 이례적인 심포지로 끝날 것이 아니라, 평화 선거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후에 상시적인 논의 체계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